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형두 의원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바쁘십니까? 예,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에너지 공기업들, 뭐 석유유공,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등 많은 그리고 뭐 광해공단인가요? 네. 뭐하고 뭐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전 적자라든가 적자가 폭증하고 국제 수준이 나빠진 게 이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그 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스공사라는 게 이제 천연가스 도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또 에너지원을 우리 경제 수요에 맞게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따졌습니다. 사실은 가스공사가 작년에 도입한 도입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65조입니다. 우리 국가 예산의 10%입니다. 그래서 65조요? 예. 그래서 이거 잘못 관리하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몇백 달러 비싸게 수입했는데 톤당 만일 중국 가격대로만 수입했어도 16조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와. 예, 그런 문제가 큰 논점이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일들 많이 해요. 또 국감에서 이런 부분 따져야 됩니다. 네. 16조 아낄 수 있어요. 저는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국정감사했는데 좀 전에 제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잖아요.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1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금도 많이 늘어났고 보통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씩 쪼개기를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지금 이제. 그렇죠. 1억 원을 올리자. 1억 원을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제가 질타하면서 정부 입법 만들어서 빨리 추진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또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의 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전이 그 명분이 뭐냐 그러면서 절차적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따지는 시험 보는 그런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 이뇨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기대가 크시죠, 최형두 의원님? 예, 상당히 의외고 참 절묘한 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저 혁신위원장 하마평이 꾸준히 올랐지만 특별히 정해지지도 않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만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는데 4대에 걸쳐서 전남 순천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집안입니다. 이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명문가 집안이라고. 그리고 순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런 분이 그리고 난 한마디로 딱 평을 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잘하는 더 사랑하는 푸른 눈의 대한민국인입니다. 그런데. 의대 교수님이잖아요. 의대 교수인데 이 복잡한 정치 함수를 잘 수술할 수 있을까요? 의대 출신들이 예전에 19세기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그 박애주의자도 많았고 또 의사가 이 사람의 병뿐 아니라 사회의 병도. 근데 이분이 사실 우리 당에서는 좀 환영하는 이유가 한두 달 전에 우리 당 아침 공부 모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한국의 문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장점 단점 또 타협의 정치의 필요성 또 자신의 집안 4대 이야기 또 선친은 또 6.25 때 참전하시던 군인이기도 하고 그때 아마 의무관인가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무튼 배울 게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말 서울 사투리를 정말 본토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구사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통합적인 어떤 에너지를 낼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우리 그 정치인들 또 정치를 좀 안다고 했던 분들이 하는 그 이른바 그 대정치 요법이라 그럽니까?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가 정말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이분 말씀대로 하면 정치가 어문짓 많이 하는데 어문짓 많이 하지 않도록
좀 매스를 대겠다 이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정치권에서 혁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내부적인 어떤 혁신을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외부의 어떤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권 밖에 있던 분들을 모셔와서 네.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뇨한 교수는 파란 눈의 외국인인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오래 키웠기 때문에 한국적 네, 정세에 대한 한국인이죠. 것을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사람을 어떤 치유하는 데 있었다고 하면 정치도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을 얼만큼 이제 브릿지할 수 있느냐, 다리 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치는 방정식이 복잡하단 말이죠. 네.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치와 이제 의사의 다른 점은 결국 이제 그 병이 있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술이라고 하면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과 수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만큼 잘할 수 있냐는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실 이뇨한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백업을 얼만큼 할 수 있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뭐 다른 걸 다 접어두고서라도 아마 국무총리나 장관의 이뇨한 이렇게 불렀을 때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장으로 이뇨한 교수를 모시다니 와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 이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한테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쓴소리를 잘 받아줄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쓴소리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또 기용했다 생각하고 그만큼 파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오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냥 저 눈만 푸른 눈이고 하지 말도 우리 전라도 사투리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구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4대가 미국 집안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실 우리랑 같이 우리는 그 어떤 유교적 문화가 있어서 사실은 무슨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할 때 말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분은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맡았을 때는 또 금리 이야기할 때 그랬었고 뭘 길게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이게 혁신의 과제라고 그러면은 혁신의 과제를 저는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또 논의해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그냥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네. 이뇨한 교수가 가정의학과 교수였더군요. 네. 근데 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큰 방향으로 볼 때 하나가 뭐냐면 제도 혁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 쇄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총선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제도 혁신이라는 게 공천 누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인적 쇄신으로 가는 길을 내야 되는 건데 예. 이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외과 수술이에요. 예. 수술을 해서 서지컬 트라이크를 해서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정의학과라는 것은 인체 전체적인 걸 보고 이제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치 행위라고 하는 자체는 외과 수술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이뇨한 교수가 그러한 칼을 들이대고 수술을 할 수 있을 건가? 네.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껏 또 이뇨한 교수를 존경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또 다르게 다른 시각이죠. 자, 네. 먼저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뭐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한길 위원장은 나 통화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이 이제 과도한 해석을 하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시점은 차이겠죠. 뭐 이전에 자주 통화했다는 거하고 오늘 통화했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 네. 그리고 아마 기질상으로 두 분이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추천은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한두 달 전에 여름에 벌써 여름철이었는 것 같은데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침 공부 모임에서 불렀는데 그때 우리 당 의원이 거의 전원 출석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는 분도 많아요. 아는 분도 많습니다. 네. 많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모두가 우리 당내에서는 이뇨한 그랬을 때 정말 묘수다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두루두루 잘 알고 있고 우리 김기현 대표도 잘 아시고
그래서 그 누구 추천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야 세상에 또 이런 묘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수라고 하는데 이제 항상 정치는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이뉴한 위원장의 그러면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게요. 뒷배가 누구냐는 거예요. 뒷배. 그 조정자가 누구냐. 이뉴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대리 통치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김한길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원래 김한길 위원장이 총선 앞두고 정기 개편을 통해서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사람을 누군가를 내세워서 실질적인 어떤 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뉴한 위원장을 선택했을 것 같고 그 뒤에는 김한길 위원장이 있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는 카드다. 그건 뭐냐면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가져오면 공천 룰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인적 쇄신까지 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뒷배는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정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이제 다분히 이제 가능한 거죠. 민주당식 뭐 민주당 혁신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가 지난번에 오히려 혁신은 고사하고 망신만 당하고 당 전체를 실주시켜 말았는데 우선에 뭐 어쨌든 지금 여러 도하에 여러 언론 사설에서 일단은 기대가 큰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마 우리 당 내에서도 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 문화처럼 이렇게 물을 미리 짜놓고 각본을 짜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외부인이고 우리 당에서 이분이 무슨 뭐 공천을 바라겠습니까? 이분이 뭘 지난번에 인터뷰한 보니까 그 폭도 크던데 자기가 정치를 바꾼다면 이 보수당 같은 데서 호남 대통령을 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주 그 스케일이 커요. 커서 정말 정치를 타협적으로 지난번 참 저희 그 공부 모임에 와서도 했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싸우지 마라. 크게 타협하고 왜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못 가진 게 많고 대한민국이 이런 지난 70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걸 폄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헌법의 기본 첫 그 대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랜드 컴프로마이즈에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 한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스케일이라는 게 커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이 정치혁신을 어떤 정치혁신을 펼쳐낼지 사실 잠못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민주당식 그런 작은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의사 출신이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고차방정식 아닙니까? 1차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차방정식을 그 파란 눈의 외국인이 풀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고차방정식 풀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정치는 새가 있어야 혁신위원장도 힘이 셀 수가 있는 건데 혁신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이뉴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냥 자리가 있어서 힘이 생기는 겁니까? 그 뒤를 누가 밀어주는 세력이 있어야만 이런 방정식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공천 아닙니까? 그 공천에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김한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마디로 봤을 때 김기현 대표는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김요한 위원장은 여론의 지지가 아마 가장 큰 혁신의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철저히 바꾸라는 가족에 누구를 빼고 다 바꾸자 그랬죠. 자식하고 와이프만 빼고 다 바꾸자. 그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의 동력은 누구 뒷배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죠. 여론의 바라는 거.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론이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뇨한 혁신위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이게 하는데 가다가요. 한 달 전에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거기에 홍준표 김무성 전 의원까지 지금 주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잡한 숙제들을 어떻게 풀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고차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차방정식은 사람에 대한 정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 고차방정식은 혁신이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 정리하는 게 고차방정식인데 이 정치권에 사람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작용이 크면 반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얼만큼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정치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이뉴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누군가 뒤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네. 그건 것이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저기 의료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신망 높은 분을 모셔다가 망신 주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의힘의 큰 기회이자 또 큰 어떤 이거 이제 만일 이뇨한 위원장을 모셔놓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아니 제가 하나 최영도 의원님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윤핵관이나 정치 실세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유승민을 치고 싶겠죠.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뇨한 위원장은 윤핵관 가정의학과처럼 그냥 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뇨한 위원장이 스스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만약에 이뇨한 위원장이 윤핵관에 대해서 칼을 들이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겠죠. 김기현 대표한테 그리고 윤석열 용산 일만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민생 챙겨라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 박수 보낼 수 있겠죠. 민주당이 위기 있을 수 있죠. 아마 그렇죠. 그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정치 혁신이 있을 겁니다. 자, 3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첫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치 복귀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좀 이르렀기 때문에 민생의 최우선으로 이제 정치가 관심을 갖고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당내 문제에서는 이제 단합을 강조하셨죠. 민생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 내각 총사퇴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민생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했고요. 또 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그 국정의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지금 책임을 져라. 그리고 나서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는 목소리를 내신 거죠. 최영도 의원님 일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성이 뭐였죠? 내각 총사퇴였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 민생 문제를 민생을 이야기해야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과 맨날 자꾸 요구하는데 그건 뭐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잘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영수회담이라는 그것이 없는데 그걸 자꾸 그리고 뭐 못 만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만날 때는 다 만나게 돼 있는데 우선에 여야가 지금 풀린 현안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저희 어제 우리 우주항공청 문제로 우주항공청은 지금 인도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뒤로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 없이 우주 경제를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은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 합의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요인 때문인데 이런 문제로 사실 당대표가 우리 당 대표랑 만나서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또 하나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부산의 산업은행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 같은 문제도 좀 심태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곧 시정연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국정의 현안 지금 대통령이 바라보고 이 정부가 바라보는 나라의 상편, 나라 안팎의 여러 사정 상황 이런 것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이 예산안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가피했다,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불가피했다는 것을 설득하는 자리로 이제 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만납니다. 여야 당 대표들 다 만나죠. 만나는데 우선 거기서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에는 저는 민주당이 그것도 차버렸어요. 저는 이제 소통의 문을 여는 주역이 누구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소통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이제 불통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각이라든가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관료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통하고 대통령은 소통하지 않는다. 이건 말 안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불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 대표, 야당과 협치를 이루지 않은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는 국민을 대신해서 여당과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건데 그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불통의 원인인데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론인 출신 의원님들 YTN이
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우리나라의 이제 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큰 길이 있었죠. 공영방송과 이제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었는데. 네. YTN도 역시 이제 공영방송에서 출발을 한 거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중립성과 공영성에 대한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YTN이 이제 큰 흐름으로 왔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공영방송 체제가 아니라 이제 민영방송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결국 그 취지가 뭐냐인 거예요. 네. 자기들에게 좀 날카로운 시선과 비판을 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면서 민영화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방송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YTN이 민영화했을 경우에 그 촘스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중립성 이전에 결국에는 경제단체가 있고 자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자본의 지배는 또 정책 지배가 있고 이 시스템 하에서의 언론이 제대로 된 중립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민영화했을 경우에 이제 재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재벌이 이제 소유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재벌이죠. 그 정도면. 우리 박 의원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공영방송 체제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대언론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 뉴스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TN이라는 N자 자체도 CNN 같은 데 나온 것이고, CNN이 뉴스 케이블 뉴스가 전 세계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겠다. 네. 원래는 연합뉴스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기 방송 자본이 많이 들고 한 연합뉴스가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이걸 이제 팔면서 이걸 연합뉴스가 포기하면서 그때 이제 KDN이 들어오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마침 외환위기까지 겹쳐가지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언론을 어쨌든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공기업들이 다 지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진 게 KDN 또 KTNG, 마사회 이런 건데 사실은 공기업이 한국의 대표 뉴스 채널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KDN이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한전 적자가 큰 적자이기 때문에 자산을 지금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안 됐던 게 주당 5천 원에 투자를 했는데 5천 원이 안 되면 손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YTN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주식 가격으로 팔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저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KTNG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었었습니다. 네네. 방송국상에 불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TN에 찾아왔어요. KTNG 지분을 다른 공기업으로 맞바꿔 달라고.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벌이 참여 못하고 기존 언론사들이 참여 못하도록 해서 이번에 그 블록딜이 이루어진 것이고 해서 저는 YTN이 오히려 한국의 CNN, 한국의 뉴스 채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박성준 두 분 기회를 가졌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자리에 돌아간 겁니다.